는 아주 얇고 섬세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삭제량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추천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요. 저는요, 그래서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때, 벌을 사용할 때, 선택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얼마나 삭제량이 가능한가, 이 벌을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삭제를 할 때 힘을 많이 줘야 되는가. 즉, 이 힘이라는 건요, 골에 누르는 힘, 우리가 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때 틱틱 건들기면 골 삭제가 되는 기구가 있고요. 아니면 힘을 어느 정도 줘야지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를 예를 들면 힘을 많이 줘야 되는 거는요, 로스피드 같은 경우, 임플란트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스피드보다 삭제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골에다가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이스피드 같은 경우는 삭제력이 높기 때문에 골에다가 살짝만 대도 삭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기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삭제를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케이스별로 이 두 가지 기구를 전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내용을 가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덴티움 뉴 다스크 키트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라운드 바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얇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바를 사용하고요. 월이요. 그리고 월이 좀 두껍다 싶으면은 뉴 다스크 키트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바에 대해서 벌써 말씀을 드리면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바는 아주 섬세하고요. 그리고 힘을 주지 않아도 대기만 해도 삭제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력이 셉니다. 삭제량은 적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월이 얇은 경우에는 주위에 월 자체가 깨지는 것을 조심. 이 뉴 다스크 키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뉴 다스크 키트 같은 경우는 삭제량이 많고요. 골에 어느 정도 힘을 줘야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골이 좀 두꺼운 경우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양을 많이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뉴 다스크 키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큰 범주 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좀 두껍다 싶으면 뉴 다스크 키트, 아주 얇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라운드 바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피에조 서저리 기구인데요. 초음파 절삭기죠. 지금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갖고 온 건데요. 지금 보면 저는 사실 이 피에조 서저리는 보통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에 미치는 힘이 많이 가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스피드나 로스피드보다 훨씬 힘이 많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보통 이 블레이드 끝부분이 아주 좁기 때문에 시야가 좁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야가 좁기 때문에 나중에 월을 띄어낼 때 시야가 좁아서 디태치먼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디태치먼트 쉽지 않고 안쪽 부분에 잘 박리를 하면서 이게 디태치를 해야지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디태치먼트 할 때 발생하지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가능성이 지금 동영상처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윈도우를 오프닝 할 때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피에조, 다이아몬드, 하이스피드 라운드버 또는 뉴 다스크 키트, 아니면 과거에 그 다스크 키트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습니다. 근데 윈도우를 형성할 때 갈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윈도우를 이렇게 띄어내는 월오프 테크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삭제할 때보다 의외로 윈도우를 띄어낼 때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윈도우를 띄어낼 때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이 삭제하는 윈도우 경계 부위, 삭제 부분의 범주가 폭이 어느 정도 넓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좁으면 이걸 띄어낼 때 안쪽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 디태치먼트를 저희가 큐렉 같은 걸로 할 수가 없어서 띄어낼 때 디태치먼트 하는 순간 자체로 그냥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힘들게 주의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떴는데 안쪽에 디태치먼트 할 때 퍼포레이션이 되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에조 서저리는 가급적 선택을 하지 않고요. 다이아몬드 벌을 사용할 때도 제가 어느 정도 직경에 있는 1.5mm를 사용하는 이유가 띄어낼 때 내부의 상황을 보면서 디태치먼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형태의 접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6번 부의 싱글 부분에 라테럴 어프치 테크닉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과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할 예정인 환자입니다. 구강내 사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16번 부위에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라운드 벌을 사용해서 지금 윈도우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써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월의 thickness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다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15번, 16번 또는 15번 단독 이렇게 좁은 공간에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고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다스크 키트, 뉴 다스크 키트 같이 버의 크기가 큰 형태의 접근법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두껍든 얇든 월의 두께가 두껍든 얇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접 치아를 건들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인접 치아를 만약에 건들게 될 경우에는 윈도우의 두께와 상관없이 더 환자한테 미치는 피해가 더 큽니다. 가급적 인접 치아를 손상시키지 없이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간이 좁은 이런 싱글 치아, 싱글 투스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월이 두꺼우면 그러면 어떤 기구를 써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월이 두꺼우면 다스크 키트 써야 되는데 또는 버가 큰 형태의 기구를 써야 되는데 삭제량이 많은 기구를 써야 되는데 공간이 좁아서는 하이스피드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저는 하이스피드를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하이스피드를 쓸 경우에 월 시크니스가 두꺼우면 삭제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삭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큰 형태의 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인접치아의 공간이 좁으면 넣자마자 인접치아 손상이 그냥 곧장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싱글이라 그래도 인접치아가 만약 이렇게 루트가 이렇게 다이벌 전트 형태로 이렇게 공간을 넓게 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 다스크 키트를 쓰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문제는 인접치아의 루트에 이렇게 휘어서 우리가 접근하려는 라테럴 윈도우 쪽으로 경사가 진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 다스크 키트를 사용하면 루트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피해서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하이스피드 라운드 벌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윈도우 오프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윈도우 오프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쪽부터 삭제를 해야 되느냐, 윈도우 오프닝을 삭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스피드 쓸 때 위쪽부터 한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느 부위에다가 윈도우를 형성하면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흔히들 보통 저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듣다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이너 형태가 있으면은 보통 강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피리어 보드에서 3mm 잡아서 거기서 띄어가지고 원 그리고 한 5mm 직경보다 더 크게 윈도우 만들면 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고 그냥 이 루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항상 이렇게 윈도우를 형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케이스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것 말고도 많은 팩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윈도우를 형성할 때 위치를 잡는데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크게 4가지 타입으로 정리를 해서 보통 강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냥 흔한 형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형태랑 비슷한 형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후반구 치부, 즉 제2대구 치부에 싱글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잔존골이 아주 적은 경우, 뭐 잔존골이 1mm, 2mm 같이 아주 적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이 아주 좁은, 방금 말씀드렸던 인접치아가 있어가지고 공간이 아주 좁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서든 간에 뭐 septum을 피어서 심든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좁은 공간에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흔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는 항상 수술을 하기 전에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먼저 사이너스의 인피리어 보더를 그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인피리어 보더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피리어 보더를 일단 머릿속에 그리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까운 치아도 당연히 경계에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뭐 2, 3mm 이 보더에서 띄어가지고 윈도우를 형성해라. 이것보다는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요.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을지 결정을 하십시오. 임플란트를 심으려는 위치를 먼저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요. 임플란트 위치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인피리어 보더에서부터 3mm 정도 상방의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저희가 인피리어 보더에 곧장 맞게 라테럴 윈도우 형성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 3mm 정도 상방의 선을 긋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에이펙스, 임플란트 끝부분에서 상방으로 또 3mm의 선을 허리젠탈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그러면 2가지 선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전방 부위 선에 수직선 하나 긋고요. 후방부에 수직선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 총 4개의 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4개의 테두리가 되고요. 그 내부 부분에다가 레테럴 윈도우를 형성하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에는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하는 게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하기 위해서 라테럴 윈도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를 잘 심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임플란트를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레테럴 윈도우를 형성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지금과 같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환자 같은 경우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했습니다. 레테럴 윈도우를 임플란트에 고려해서 형성을 하게 될 경우가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본그래프팅 수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흔한 형태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고요. 나머지 3개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최후방구 치부, 제2대구치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너스 경계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바로 근심부에 위치하는 임플란트 또는 치아를 그려줍니다. 다음으로 하실 거는 방금 방법이랑 똑같이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위치에 위치시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거랑 비슷하게 인피리어 보더에서부터 3mm 상방에 수평선 하나 긋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에이펙스 부분에서 3mm 정도 상방에 수평선 하나 긋습니다. 그러면은 수평으로 선이 2개 그어지고요. 이제 아까 방법하고 비슷하게 하려면 수직선이 2개만 있으면 되겠죠. 자, 수직선은요. 이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싱글이고요. 최후방구 치부이기 때문에 인접치아도 있기 때문에요. 인접치아에서부터 약 1.5mm 정도 띄어서 그 원심 부분에 선 하나 더 긋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에서부터 후방으로 1.5mm 정도 띄어가지고 선을 하나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럼 4개의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개의 선의 안쪽 부분에다가 선을 그려주면 다음과 같이 타원형의 이상적인 라테럴 윈도우 위치가 형성이 됩니다. 앞에 치아에서 1.5mm 정도 띄우는 이유는요. 저희가 보통 치아에서부터 1.5mm에서 2mm 정도 띄워가지고 임플란트 심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라테럴 윈도우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형성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야지 치아 손상이 없이, 치아에 침범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과 사이너스 윈도우 형성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케이스를 지금 보면 임상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 설명을 드리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잔종골이 아주 적은 경우, 지금 엑스레이 보시다시피 잔종골이 1mm도 없어 보이죠? 1mm 정도 되는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하는 경우. 상악동 고상수가 같죠. 저는 이러한 경우에도 라테럴 어프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 동시 식립을 하는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사이너스 경계를 지금과 같이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위치를 디자인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따지면 3mm 상방에다가 그 인페리어 보드의 3mm 상방에다가 수평선을 하나 긋고 그러고서 하는 건데, 이 방법은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이렇게 경우를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 이것 때문인데요. 잔종골이 1mm 정도 있을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이렇게 3mm 정도 띄어서 할 경우에 있어서는요. 윈도우 형성한 부위에서부터 알베올라 크레스트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임플란트에 그 테이퍼 있는 임플란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크레스트 부분에 힘이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 경우에 따라서 그쪽 부분이 파절이 되면서 골 파절이 일어나면 이거는 상악동 고상술은 물론 임플란트 식립 자체도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3mm 정도 띄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는 한 5mm 정도 경계를 그냥 넉넉하게 줍니다. 물론 5mm 정도 주고 윈도우를 형성을 하면 아래쪽 부분에 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감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5mm 정도 부분을 넉넉하게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에이펙스부터 3mm 상방에 허리젠탈 선을 긋고 전방과 후방 부위에 수직선을 2개 그어주면서 그 공간 부분에다가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해 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것보다 지금 조금 5mm 정도 위에 만든 건데, 실제적으로 수술하다 보면 이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5mm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종골이 워낙 작기 때문에 거기서 5mm를 띄워서 형성을 한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요. 아까 제가 하이스피드 벌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던 공간 폭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의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면 16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사이너스 경계를 그렸고요. 좌우 폭이 좁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임플란트 위치를 가상적으로 위치시키고요. 똑같이 인피리어 보드 3mm 상방에다가 수평선 긋고요. 에이펙스 3mm 상방에 수평선 하나 더 긋습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하실 거는 수직선 2개를 그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인접치에서부터 1.5mm 정도 띄워서 수직선을 2개 그어주시면 됩니다. 공간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3가지 경우보다는 당연히 윈도우 크기가 작겠죠. 1.5mm 정도 띄우는 것도 정말 많이 띄운 겁니다. 사실은 더 적게 띄워야지 어떻게 보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인접치 하나 인접 임플란트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5mm는 띄워주시고 지금과 같이 만들어 주셔야 안전하게 임플란트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물론 디지털 가이드 형태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디지털 가이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플래닝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러한 포인트를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4가지 기준, 4가지 방법을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면 좀 더 쉽게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사이너스 아웃라인을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플란트를 거기에 맞게 위치시키고요. 세 번째, 인피리어 보드에서부터 상방 3mm 선,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잔종골이 너무 적을 때는 5mm 선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픽처의 에이펙스 상방에 3mm의 수평선 하나 더 그어줍니다. 그러면 수평선이 2개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수직선 2개만 만들어주면 되죠. 치아나 아니면 임플란트 상관없이 1.5m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수평선을 그려주고요. 만약에 이런 인접 치아나 임플란트가 없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가장 흔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상으로 위치한 임플란트의 근원식 경계 부분에 수직선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총 4개의 선의 부분을 경계로 삼아서 안쪽 부분에 레터럴 윈도우를 형성해 주시면 윈도우 디자인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케이스를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 환자 한번 보시면요. 이 환자 좌측 상악에 26번, 27번 부위에 상악동 고성술하고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 환자는 28번 부분에 사랑니가 걸린 것 같은 상태입니다. 물론 28번 사랑니를 뽑고 임플란트 심어도 되겠죠. 근데 저는 궁합외과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랑니 뽑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악동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랑니를 제거를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오렌트럴 오프닝 또는 제거한 부분에 관련해서 골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이너스의 리마티제이션, 함기화가 생기면서 사이너스가 내려오면서 그쪽 부분에 잔존골이 더 줄고 임플란트 식립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놔두기도 애매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거했을 때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하고 임플란트 심때, 임플란트 심으면서 상악동 고성술을 하되 이 사랑니를 건들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선택한 방법은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26번, 27번 부에 덴티움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해서 4.5mm 직경의 슈퍼라인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디지털 플래닝을 했는데요. 일단 이 플래닝을 할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정확한 레터럴 윈도우를 잡아서 이게 사랑니 세 번째 제3대 구치를 건들지 않도록 레터럴 윈도우를 형성을 해보자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가이드를 만드는 디지털 플래닝을 할 때 첫 번째 염두에 둔 거는 정확한 라테럴 윈도우를 디지털 가이드에 표시를 하자. 그래서 CT와 중첩을 해서 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의 동영상처럼 사랑니를 피해서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랑니를 피해서 윈도우 부분을 우측 그림처럼 검색 이런 부분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임플란트를 가장 이상적인 위치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골 이식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함과 동시에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할 때 제3대 거치를 건들지 않을 수 있는 위치에 제가 윈도우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 자체는 과거에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CLOP, 카드웰 럭 오스테오토미, 카드웰 럭 오퍼레이션, 상악동 수술하는, 즉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안쪽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다 긁어내는 수식이 있는데요. 이 수식을 할 때도 사이너스의 접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서지컬 가이드를 이런 CT 이런 거 없이 그냥 임으로 골 모델상에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슷한 방법 형태로 해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런 라테럴 윈도우를 가이드에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윈도우 형성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3D 프린팅으로 가이드를 제작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그냥 디지털 가이드, 기존에 있는 디지털 가이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보통 3쉐입, 디지털 스튜디오 프로그램 또는 덴티움의 디지털 가이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상에서 그냥 단순히 이런 형태의 라테럴 윈도우 형태의 네모난 형태로만 그냥 거기에 전체 네모를 직사각형 만들 필요 없이 반 정도만 그런시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정도만의 표시를 함으로써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왼쪽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라테럴 윈도우를 디자인할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편하게 그 내부에 따라서 완벽하게 돌려서 그냥 윈도우만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 왼쪽과 같이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할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윈도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가이드를 넣으려면요, 보시다시피 거의 자이고마, 즉 거의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 위치까지 거의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박리를 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첫 번째,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스웰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 페인. 그리고 세 번째, 이쪽에 신경, 인프라 오비탈 포라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 관련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라테럴 윈도우의 반만 표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상방 부분은 가늠해서 예측해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반만 가이드에 표시를 하고 이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면 훨씬 편하고 노출도 과거 제안한 이런 방법들에 비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구강 내에 적용을 해가지고요. 수술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디자인한 가이드를 구강 내에 적용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케이스입니다. 사랑니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그 가이드 표시한 부분에 따라서 딱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요.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이고요. 그리고 나서 멤브레인 거상을 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그 제3 대구치가 있거나 아니면 인접한 치아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멤브레인 거상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멤브레인 거상할 때도 그쪽 치아가 가급적 최소한으로 닿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쪽 부분에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이 될 경우에는 사랑니 관련해서 세컨더리 인펙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을 하셔서 멤브레인 거상을 하셔야 됩니다. 멤브레인 거상을 한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다시 이용해서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고 있고요. 임플란트 드릴링을 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보통 이렇게 가이드를 사용해서 드릴링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임의로 드릴링 할 때에 비해서 훨씬 드릴링 사이트가 깨끗하고요. 정확한 느낌이 납니다. 지금 보면 드릴링 사이트가 아주 딱 깨끗하죠. 이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드릴링 할 때랑 약간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리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마무리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사진이고요. 보면 사진상에서 지금 이 윈도우가 딱 임플란트의 위치에 가장 적합하도록 윈도우 형성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 결과 사진을 보면요. 26번, 27번 부위 임플란트 잘 식립됐고요. 당연히 사랑니 건들지 않았고요. 안전하게 식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 가이드를 이용한 디지털 플래닝을 이용해서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식립까지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비슷한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번, 17번 부위인데요. 이 케이스는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건지 끝날 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케이스랑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른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꼭 보여드리는 케이스입니다. 16번, 17번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라테럴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기획한 환자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덴티움에서 개발한 디지털 가이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16번, 17번 부위에 디지털 플래닝을 통해서 위치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16번, 17번 부위에 라테럴 윈도우 형성할 부분을 표시를 해주어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라테럴 윈도우 오프닝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닝을 한 다음에 이 플래닝한 것을 덴티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하고요. 다음 보시는 그림처럼 우측 그림처럼 그 검정색 표시한 부분에 그 윈도우 위치를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제가 가이드를 구간에 적용을 하고요. 검정색 선으로 지금 제가 연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아, 이 위치에 윈도우 오프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시를 했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 흰 점선으로 표시를 했죠. 근데 우측 우측 사진을 보게 되시면 이 점선을 딱 보면 구간에서 보니까 사진도 그렇죠. 사진도 그렇다시피 5번에서부터 좀 거리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5번에서 이거 좀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 이거 내가 플래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케이스에 사용할 때 사용한 이 덴티움 디지털 가이드 프로그램이 제가 처음 사용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100%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플래닝이 정확한지. 그래서 그래, 플래닝보다 내 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 이거는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아. 좀 앞쪽으로 당겨서 윈도우를 형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을 보시면 검은색 선으로 제가 검은색 점선으로 타원을 그린 부분이 있는데요. 가이드에 표시한 위치보다 제가 좀 메이저적으로 레터럴 윈도우 위치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진상에서 보기에도 이게 좀 인접치하에서 거리도 적당하고 여기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레터럴 윈도우 오프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터럴 윈도우 오프닝 할 때는 뉴 다크 키트의 드릴을 이용해서 그 윈도우 오프닝을 합니다. 한번 쓱 하니까 지금 그쪽 부분에 이제 멤브레인이 서서히 보이죠. 보통 한 멤브레인 두께가 2mm 정도 되면요, 이 정도만 해도 쉽게 멤브레인 관찰이 되고요. 조금만 보이면 주위로 범위만 조금씩 넓혀가면 쉽게 윈도우 오프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오프닝 한 후의 사진인데요. 윈도우 오프닝 할 때 다행히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은 특별히 없었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오프닝을 하였습니다. 아까 그 점선을 다시 한번 그려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흰 점선이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제가 표시한 점선이고요. 이 검정색 점선이 제가 임의로 수술 중에 바꾼 근심으로 당긴 점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 거상을 하는데요. 제가 이 멤브레인 거상을 할 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메지알 쪽에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는데 우측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 사이너스가 이렇게 하방에서 이렇게 근심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멤브레인 거상을 하는데 경사가 있었습니다. 경사가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데 멤브레인이 왜 거상되는데 왜 이게 경사가 있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느꼈죠. 윈도우 오프닝을 너무 근심했구나.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즉 제가 그 검정색 점선으로 위치를 바꾼 게요, 지금 우측 파노라마 사진에 있는 그 검은 점선 위치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뒤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온 거죠. 제 감을 믿고 제가 위치를 바꿨는데 이자야 제가 느꼈죠. 플래닝이 맞았구나. 내가 아까 보고한 것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거상을 최대한 후방으로 많이 했고요. 왜냐면 근심으로 형성이 됐으니까요, 윈도우가. 그러면 가이드가 맞는 거니까 드릴링 할 때는 가이드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썼습니다. 가이드 써서 멤브레인 거상된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드릴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인서션을 본을 넣어줍니다. 고를 넣는데 이때 넣을 때 윈도우가 근심 부분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를 최대한 후방부에 밀어 넣어줍니다. 후방 부분에. 그래야지 이게 임플란트 식립하려는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고를 이식을 할 때 후방으로만 밀어넣습니다. 꾹꾹 후방으로만.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고 잘못됐을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를 이식 후에 사진인데요. 제가 형성한 윈도우 위치는 검은 점선이고요. 디지털 가이드에 표시했던 라테럴 윈도우의 위치는 흰색 점선입니다. 너무 근심의 위치를 시켰죠. 어찌됐든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가이드를 이용해서 마무리 잘 하였습니다. 식립부 사진인데요.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디펙트가 있어서 약간 GBR 좀 하고 그리고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제가 감으로 약간 변경을 시켜서 임플란트를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하면서 약간 오차,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발생을 했는데 이걸 원인을 제가 한번 수술 끝나고 동영상하고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보면 저는 이거의 원인은 그 착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부위가 항상 최후방 구치고요. 특히나 20번대 술자고 반대편에 있는 최후방 구치일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치아 그리고 볼 이런 주위 구조물 때문에요 착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사진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디지털 플래닝으로 계획한 위치, 라테랄 윈도우 위치 자체가 인접치와에서의 거리가 어느 정도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착시고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수술한 걸 보면요. 저희가 근심으로 당겨서 형성한 라테랄 윈도우 자체가 수술 후의 사진을 보면 정말 근심해 있습니다. 이 우측 사진을 보시면 이 라테랄 윈도우가 너무 근심에 형성됐거든요. 근데 이 좌측 사진을 보면은 절대 근심으로 치우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없다, 이게 확실치 않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 전에 가이드를 만들어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정 안 된다 싶으면은 여러 각도에서 윈도우 위치를 한번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보는 협축에서 보는 각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클루저 면에서 포토 그 미러를 통해서 저희가 각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도 윈도우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환자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iOS 스캔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보철까지 마무리 잘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윈도우 오프닝 관련해서 저희가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게 블리딩입니다. 많은 분들이 라테랄 윈도우 형성할 때, 라테랄 어프로치를 할 때 또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윈도우 오프닝 시의 블리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라테랄 월 사이너스를 이렇게 형성하는 혈관들이 몇 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PSAA, IOA 이 두 가지 혈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케이드 형태로 전체 상악동을 감싸면서 이러한 혈관을 저희가 마주쳤을 때는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처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가 저희가 접근해서 마주치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뭐 100%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를 보면 한 높이를 봤을 때 제2소구치에서 한 위치가 한 23mm 정도 상방에 있고요. 그리고 제1대구치에서는 15mm, 그리고 제2대구치에서는 16mm 정도의 위치를 합니다. 근데 이 위치 자체가 발치를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뉴마티제이션, 함기화가 되는 경우에서는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15mm가 평균이지만 그보다 더 내려와서 10mm, 그보다 더 낮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할 때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1에서 2mm 이내입니다. 그래서 출혈이 난다 그래도 뭐 다른 부위의 큰 혈관에 비해서는 그 리스크가 좀 적은데요. 간혹 2mm 이상의 혈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을 하고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골이 있으면요. 사이너스 월이 있으면 월 내부로 지나가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이 있으면 골 바깥에 지나가는 건데요. 골 바깥이라 하면 바깥면이 있고요. 내면, 바깥면이 있습니다. 즉 내면이란 거는요. 내면에 사이너스 멤브레인하고 사이너스 월 사이의 공간 부분의 혈관이 지나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이너스 월의 바깥쪽 골막과 사이너스 월 사이에 지나가는 혈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골 외부에서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두 가지 경우보다는 오히려 골 안에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 안에서 지나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들처럼 저희가 박리를 하고 라테랄 월을 딱 봤을 때 월이 얇으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좌측 보면 좌측 하단에 사진 경우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혈관이 비쳐 보입니다. 근데 윈도우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를 형성해야 되는 위치가 이 혈관 지나가는 부위에 반드시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하면 안 될까요? 크레스트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요? 라테랄 어프로치를 하면 안 되고 크레스트 어프로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는 피해서 어떻게든 막 해서 막 틀어가지고 형성을 하고 거기서 억지로 막 이렇게 멤브레인 거상을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또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직접 여기 들어가서
피해조 서저리 장비를 이용해서 다이섹션을 하고 혈관 손상이 없게 한 다음에 혈관을 보존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자를까요?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혈관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왜 혈관이 있으면 그 혈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안 해줄까? 피해조로 하면 된다고 하면서 정작 그거를 하는 거는 보여주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는 근데 이런 경우를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우측에 상방에 있는 이 지금 띄어낸 골 사진 보시면요. 이거는 제 진짜 환자인데요. 제가 월오프 테크닉, 즉 하이스피드로 이렇게 라테럴 윈도를 떼어낸 다음에 안을 봤더니 혈관이 지나간 부분이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걸 떼어낼 때 혈관은 잘렸고요. 피는 당연히 났고요. 그러니까 출혈이 있었고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럼 저한테 만약에 질문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첫 번째 저는 다이섹션을 하는 피해조 서저리를 이용해서 다이섹션을 하고 혈관을 보존하는 방법을 저는 보통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피해조 서저리를 보통 선호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혈관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일단 워낙 소요가 많이 되고요.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존된 혈관 자체가 멤브레인을 거상을 하고 본그래프트를 할 때 손상될 가능성도 아주 높기 때문에 전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커팅을 할 경우에는 블리딩이 있고 스웰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면 선택할 때 너무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과감하게 그냥 자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출혈 가능성이 높고요. 출혈이 되고 붉기가 있겠죠. 하지만 어설프게 다이섹션을 하고 올린 상태에서 골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까지 심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고 나서 안쪽에서 남아있는 혈관이 출혈이 될 가능성 또는 찢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출혈을 지혈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출혈을 그냥 커팅을 하고 출혈을 나면 그 지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하면 혈관을 안 다치게 하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혈관을 그냥 자르고 과감하게 자르고 지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가 나면요 그냥 놔두십시오. 대부분의 골래 출혈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해지면요 그때 지혈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 방법도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혈관 수축제. 우리 구강 내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마취를 할 때 혈관 수축제 보통 에피네프린 섞인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면 수축이 되면서 출혈이 좀 억제되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골래 혈관 같은 경우는 주위가 소프트 티슈가 아니기 때문에 수축이 잘 안 돼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골래 혈관일지라도 지혈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해당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요. 그쪽 부분을 보스밀의 적신 거즈를 이용해서 꾹 눌러주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지혈은 어느 정도 됩니다. 큰 효과가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골래 출혈이 있는 부분을요. 모스키토나 아니면 켈리 같은 이런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쪽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그쪽에 골이 이렇게 짓이겨지면서 지혈 효과가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고락스와 그리고 오스틴이라는 재료입니다. 이 고락스하고 오스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락스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고요. 오스틴은 수용성입니다. 즉 지용성인 보너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염 발생, 염증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스틴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단점은 오스틴은 비용이 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점이 워낙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두 개 정도는 치과에 구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기 소장입니다. 보비나 바이폴라라고 하는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서 열로 지져주는 장비를 갖고 있으면 이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가 없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구를 알코올 램프 같은 것들을 달궈서 그쪽 부분을 지져주는 방법인데요. 이건 차선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이 두께울 경우에는 봉합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 자체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부터 하나씩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피가 출혈이 있는데요. 골래 출혈을 이렇게 보시면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출혈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쵸? 시간이 지나면서 골래 출혈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곧장 무조건 그걸 지혈하시는 것보다 다른 과정을 좀 하면서 지혈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지혈하는 과정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피가 나는 걸 일단 놔두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 석션을 출혈 부분에 갖다 댑니다. 그와 동시에 출혈 포인트, 블리딩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술자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식으로 지혈을 할까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일렉트로 코아귤레이션 디바이스가 없으니까 기구를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서 지져야지. 또는 오스틴을 준비시켜야지. 또는 보스민 꺼줄 준비해야지. 이런 것들을 석션을 하고 블리딩 포인트를 찾으면서 그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남과 동시에 결정을 하면은 어시스턴트한테 일단 지시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준비할 때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것들 항상 준비하진 않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꺼즈로서 일단 압박 지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 먼저 멤브레인 거상을 합니다. 석션을 하면서 시야 확보가 되면요. 충분히 거상됩니다. 거상되는 거 가능하시고요. 멤브레인 거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상할 동안 기구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그 상태에서 지혈을 하면 되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 오프닝을 하다가 지금 출혈이 발생을 했습니다. 후 상방부에서 블리딩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블리딩이 나는 걸 확인하고요. 지금 전상방이네요. 네, 전상방 부위에서 블리딩이 있는데요. 거기에 석션을 일단 갖다 댐으로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보면 서서히 블리딩이 조금씩 약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약해진다고 해서 지혈을 아예 안 하면 안 되고요. 지혈을 해야 됩니다. 지혈이 안 하면 술 후에 집에 가서 갑자기 확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혈은 어떻게든 해야 되고요. 지혈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시스턴트 지시를 한 상태에서 저는 일단 멤브레인 거상을 먼저 해줍니다. 석션을 대고 있으면요. 충분히 멤브레인 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메디얼 쪽은 멤브레인을 거상할 때 어차피 블라인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그리고 텍타일 센스를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석션을 하면서 그 정도의 시야 확보만 되면은 얼마든지 멤브레인 거상은 가능합니다. 멤브레인은 거상을 한 다음에 이제 블리딩 포인트를 지혈을 할 건데요. 만약에 저에게 장비가 곧장 준비가 돼 있다 그래도 저는 곧장 블리딩 포인트 지혈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대부분의 지혈을 하는 방법들이 아까 설명드린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열이나 뭔가 지지거나 이런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비로 지혈을 할 건데요. 만약에 멤브레인 거상 없이 보비로 지혈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멤브레인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멤브레인에 큰 퍼포레이션이 생기면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거상을 충분히 시키고 특히나 블리딩 나는 포인트 주위에는 멤브레인 거상을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혈을 할 경우에는 멤브레인 손상도 없이 안전하게 지혈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멤브레인 거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마무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윈도우 오프닝 관련한 내용이었고요. 윈도우 오프닝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윈도우 오프닝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특히나 블리딩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윈도우 오프닝에서 이제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멤브레인 엘리베이션에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컴플리케이션은
퍼포레이션입니다.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은 저는 좀 더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unintentional,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생기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 의도해서 하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의도해? 아닙니다. 퍼포레이션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영향 끼치는 팩터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비의도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면 일단 멤브레인 thickness입니다. 멤브레인이 당연히 두꺼우면 잘 안 찢어질 거고 얇으면 당연히 더 잘 찢어질 거고요. 그리고 사이너스 컨투어, 내부의 형태입니다. 전반부에 제가 설명드렸던 지난번 강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septum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 부분의 멤브레인이 좀 얇아질 수가 있고요. 특히 가장 뾰족한 부분. 그런 경우에는 제 경험상에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퍼포레이션 하는 걸 설명드리면 의도적인 퍼포레이션은 보통은 패스로직 프로블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이너스 내부에 뭔가 병소가 있다든가 뭐 대표적으로 뮤커스 리텐션 시스트 같은 경우 안쪽에 뭔가 있어서 멤브레인 거상이 잘 안 돼요. 거상을 하고 싶은데 멤브레인 안쪽 사이너스 내부가 무거워서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죠. 그러려면 저희가 뭐 아스피레이션, 뭐 시린지를 아스피레이션을 하든 아니면 인텐셔널 퍼포레이션을 형성한 다음에 들어가서 석션 또는 긁어내든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제가 나눠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unintentional perforation 관련해서 첫 번째 팩터인 멤브레인 thickness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 보면 멤브레인 thickness가 얇을수록 퍼포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건 대부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딱 저희가 윈도우 형성을 했는데 멤브레인이 얇다 느껴지시면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이너스의 형태입니다. 저도 과거에 초기에 라테럴 어프로치 테크닉을 할 때는 이 부분까지는 고려를 안 했는데요. 최근에는 CT를 꼭 찍으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전 이 팩터들을 수술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첫 번째, septum. 두 번째, 플로어의 형태. 마지막, recess의 형태. septum은 보시는 분들 많고요. 플로어까지도 보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근데 recess까지 보시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문데요. 이것도 꼭 기억해서 봐주시면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십니다. 사이너스 컨투어는 일단 첫 번째로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좁은 테이퍼 형태, 그리고 테이퍼링. 그러니까 좀 더 좁지 않은 테이퍼 형태죠. 그리고 오보이드, 좀 더 이렇게 테이퍼하지 않고 넓은 형태. 그리고 스퀘어나 거의 평평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트 때문에, 치아 루트 때문에 이렇게 좀 뾰족 나온 형태죠. 어떻게 보면 약간 septum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rregular, 불규칙한 바닥 평면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두꺼운 사이너스 월 같이 바닥 부분에도 뭔가 이유 없이 골이 이렇게 윤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마지막 경우에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뭐 경우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어렵고 어떤 거는 쉽고 한데 일단 어떤 식으로 이게 분포가 되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제2 소구치, 제1 대구치, 제2 대구치 이거에 따라서 그 부위에 각각의 부위에 어떤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힘들다고 판단할 수 있는 네로 테이퍼드 형태의 사이너스 컨투어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2 소구치입니다. 즉 제2 소구치 부위에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라테럴 어프로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할 때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나 네로 테이퍼 그리고 일레귤러 형태, 일레귤러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치아 루트가 볼록 나오는 엑소오시토시스나 이런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 이 크게 일레귤러 네로 테이퍼 형태, 네로 테이퍼드 형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2소구치요. 그렇기 때문에 제2소구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할 때는 유난히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세스인데요. 리세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리세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칼 쪽에 있는 리세스고요. 하나는 그 네절 캐비티하고 연결이 된 플라토 네이잘 리세스입니다. 근데 이거의 각각 경우수를 따졌을 때 버칼 쪽 리세스는 거의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팔라탈 쪽의 리세스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팔라탈 쪽의 리세스를 평가한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 리세스의 각도가 중요합니다. 리세스의 각도가 지금 좌측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큰 둔각을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각도가 예각일 경우에는 특히나, 그리고 이 예각이 위치한 리세스가 인페리어 보더, 사이너스 인페리어 보더에 가깝게 하방에 위치한 경우에 있을 때는 멤브레인을 거상할 때 큰 장애물이 됩니다. 또는 저희가 이쪽 부분을 박리를 못하고 거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이거를 CT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각도가 낮은, 그리고 위치가 낮은 부위에 위치한 리세스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를 평가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제2소구치가 제일 높고요. 각도도 마찬가지로 제2소구치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평가를 해도요, 제2소구치에서 제일 많았고요. 그 말은 컨투어도 안 좋고 리세스의 위치나 리세스의 각도도 안 좋은 제2소구치가 가장 레터럴 어프로치 사이너스 멤브레인 엘리베이션 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2소구치에서는 제1대구치나 제2대구치 부위보다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자, 한번 이 환자 제가 수술한 환자입니다. 우측이랑 좌측을 보시면요. 우측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상상에서 좌측이죠. 이 우측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흰색 화살표 부위를 보면 리세스의 각도가 적기 때문에 멤브레인 거상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거상이 잘 안 됐고요. 그만큼 이쪽 부위에 고리식이 잘 안 됐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 보면 각도가 좀 더 큰데요. 확실히 멤브레인 거상된 것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크면은 그만큼 저희가 접근도 좋고요. 그리고 거리가 띄어져 있으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저희가 안전하게 거상과 고리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멤브레인 거상을 할 때 제가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unintentional perforation입니다.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것 관련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를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케이스로 설명드릴 intentional perforation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pathological problem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intentional perforation을 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0번대인데요. 지금 파노라마 사진을 보게 되면 좌측 상악동 내에 어떤 라디오오펙한 메스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파노라마 사진 보면 이렇게 라디오오펙한 메스가 있고요. 이 메스 자체가 CT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CT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행히 라테럴 월에서 어느 정도 붙어는 있고요. 그리고 이게 형태가 약간 엑소오스토시스와 비슷한 오스테오마 형태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수식을 하지 않고 환자가 그냥 지내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보면 저희가 라테럴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잔존골이 한 4mm, 3mm 정도 되는 케이스였는데요.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해야 되는 딱 그 위치에 이 메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거를 하든 아니면 뭐 옮기든 뭐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물론 크레스트 어프로치를 한번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크레스트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크레스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그 위치에 딱 걸립니다. 드릴링하는 위치에 걸려요. 어차피 드릴링하면 이건 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제거를 하든 위로 올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이너스 멤브레인 안에 있는 걸 확실하고요. 윈도우 오프닝을 하고요. 들어가서 이거를 제거를 하든 아니면 위로 올리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라운드바를 이용해서 윈도우 오프닝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윈도우 오프닝을 하고요. 멤브레인 거상을 하는데 딱 이 메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 느낀 게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의도적으로 해서 안쪽을 긁어내든 띄어내든 아니면 올려야 됐구나 생각을 하고
일단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을 시행을 하고요. 안쪽에 메스를 제거하려고 봤는데요. 힘을 조금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는 직접 힘을 줘서 살짝 올려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불안정 골재, 그린스틱 프랙처라고 하죠. 라테럴 윈도우 부분에 살짝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짝 올려주면 어차피 이거는 오스테오마일 가능성이 높고 골이기 때문에 골 이식과 함께 같이 올려주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과 같이 멤브레인 거상을 해주면서 동시에 의도적인 퍼포레이션 한 그 부위를 통해서 메스를 상방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올려주고 나서요. 퍼포레이션 사이트는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리지 하고요. 그러고 나서 골 이식을 해줍니다. 사실 보통은 제가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멤브레인 고정을 위해서 피브린 글루, 제가 여러 가지 있죠. T셀이라든가 그린 플라스트라든가 이런 형태의 피브린 글루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고 안쪽 부분에다가 골 이식을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자, 임플란트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 식립 후 사진인데요. 위에 이 메스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싹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CT 사진으로 비교를 해드릴 건데요. 임플란트를 잘 식립했고,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수술 후에,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요. 수술 전하고 비교했을 때, 딱 보시기에도 이 메스가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방으로 올렸고요. CT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보면요. 이게 수술 전에 찍을 때 메스의 위치인데요. 지금 사각동 거상술을 하면서 메스를 상방으로 올리고 사각동 거상술과 함께 골 이식을 잘하고 임플란트 식립까지 잘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서의 사진을 보면요. 지금 이 메스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스의 각도가 이쪽 부분을 꺾여서 올라가면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메스가 각도가 이렇게 쪽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서 골 이식도 잘 되고 수술도 잘 마무리됐는데요. 만약에 이거가 찝찝하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텐셔널 퍼포레이션하고 안쪽 메스 그냥 제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오스테오마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수술까지 잘 마무리됐고요. 이 환자분은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잘 치료 잘 받고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케이스 보여드릴 건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우측 상악 부분에 상악동 안에 뭔가 방사성 불특화상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비인후과 의뢰를 드렸고요. 이비인후과 의뢰를 드렸더니 이비인후과에서 최대한 치료를 하는데 상악동 내부에 이 불투과상이 없어지진 않는다. 이건 개선의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텐셔널 퍼포레이션을 시켜서 안쪽 긁어내자 생각하고 수술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인텐셔널 퍼포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안쪽에 긁어내는 건데요. 안쪽에처럼 고름덩어리 같은 게 계속 긁어 나오고요. 과감하게 석션을 해서 안쪽에 고여있는 안 좋은 이물질이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리고 인펙션 소스를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멤브레인 거상은 당연히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 과 동시에요. 제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뭔가 패소리랑 프로블럼을 제거를 한 다음에는요. 이런 이리게이션, 안쪽 세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세척을 할 때는 환자한테 반드시 코로 물 들어가니까 불편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 번 세척을 해서 완벽하게 깨끗이 세척을 해도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여러 번 반복해서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똑같이 퍼포레이션 사이트를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하고 그 다음에 골 이식한 다음에 임플란트 심으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멤브레인은 덴티움 콜라겐 멤브레인이고요. 이걸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콜라겐 멤브레인 과거에 바이오가이드나 다른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다른 제품에 비해서
기계적 강도, 즉 뻣뻣함이 있어서 저는 이 제품이 오히려 더 좋고요. 그걸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뻣뻣함이 더 좋고 그것 때문에 퍼포레이션 사이트를 정확하게 더 커버리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커버리지 안 해도 된다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거 관련된 연구도 많습니다. 저도 그거에 일부는 동의를 하지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커버리지 하고요. 커버리지 한 상태에서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물리적 강도가 있는 덴티움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리까지 하고 아까 띄어냈던 라테랄 윈도우를 재위치시키고 수술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수술 후의 CT 사진인데요. CT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안쪽에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안쪽에 뭐 투하상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거를 한 상태에서 골 이식까지 잘 마무리됐고 임플란트 식리까지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술 사진 보면 잘 됐고요. 보철까지 잘 마무리되고 큰 문제 없이 환자분 임플란트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unintentional이든 intentional이든 퍼포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퍼포레이션이 생겼을 때 그 퍼포레이션 부위를 통해서 골 입자, 이식을 한 골 입자 자체가요, 사이너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입자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의 선모운동, 실리얼리 무브먼트를 이용해서 오스티움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스티움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식된 골 입자인데요. 하방에서부터 이 오스티움으로 이게 지금 선모 운동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입자는 뭐 안으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낮춰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합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입자들이 뭐 들어가도 큰 상관없고 실리얼리 무브먼트로 오스티움으로 이동하는데 그러면 꼭 멤브레인 써야 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움직임을 최소화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가급적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어떤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뻣뻣하고 어느 정도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흡수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 4, 5개월 이상 흡수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덴티움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식을 할 때 골을 어떤 식으로 넣습니까? 퍼포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입니다. 하방 그리고 내측으로 밀어 넣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상방으로 들어갈 경우는 퍼포레이션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방으로 해야만 할수록 안전하고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골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컨 서저리를 했고요. 초기에는요, 이 인펙션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그런지 다음과 같이 운드 디센스가 약간 관찰됐기 때문에 항생제를 충분히 썼습니다. 한 3주 정도 썼고요. 그러고 나서 잘 아물어서 최종 보철물까지 다음과 같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이런 식으로 쫙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골 이식을 하는 방법, 임플란트를 씹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강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로 해가지고 라테럴 어프로치 테크닉을 하는 데 있어서 골 이식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기회가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회에 걸쳐서 강의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면요. 특히나 라테럴 어프로치를 할 때 있어서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월 시크니스입니다. 라테럴 월의 시크니스를 CT를 통해서 일단 확인을 첫 번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또는 근원식 공간에 따라서 뉴 다스크 키트를 사용할지 아니면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라운드볼을 사용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큰 삭제력이 필요하고 하지만 삭제량은 적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섬세하고 그리고 골에 힘을 줘서는 안 되는 특히나 아주 얇은 라테랄 윈도우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라테랄 월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라운드볼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또 그런 식 공간, 그런 식 폭이 좁은 경우에도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라운드볼을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만약에 두께가 두꺼운 라테랄 월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삭제량이 많고 삭제력이 적으면서도 좀 더 안전한 뉴 다스크 키트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뉴 다스크 키트에는 크게 두 가지 버가 있는데요. 짧은 거는 임플란트 핸드피스에 연결해 사용하시면 되고, 긴 거는 스트레이트한 로 핸드피스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저는 둘 중에 임플란트 핸드피스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라테럴 윈도우 위치 디자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이너스의 경계를 그리고요. 두 번째 임플란트의 위치 결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에 따라서 임페리얼 보드에서 3mm 또는 5mm 정도 상방의 선 하나 긋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에이펙스에서 3mm 상방의 선 하나 더 그어서 수평선 두 개를 만들어주고, 다음으로 수직선 두 개는 임플란트의 근원식 경계 형성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치아 또는 임플란트, 근접하는 치아 또는 임플란트에서 1.5mm 정도 띄어서 수직선을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생긴 공간, 직사각형 공간 내부에 라테럴 윈도우를 형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윈도우를 형성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특히나 인접한 부위에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 또는 사랑니가 있는 경우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디지털 가이드, 디지털 플래닝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블리딩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블리딩 컨트롤은 일단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지혈할 때까지 기다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블리딩 포인트를 일단 찾고요. 찾고 준비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 지혈할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준비를 어시스턴트 시켜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지혈하는 방법 8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미리 병원에 준비해 놔야 되는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거상을 반드시 먼저 하시고 지혈을 하고 고리식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퍼포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멤브레인 티크니스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멤브레인 티크니스가 얇을수록 퍼포레이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이너스 컨투어, 특히 좁고 테이퍼 형태의 사이너스 컨투어는 멤브레인 퍼포레이션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퍼포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스로지 프로블럼 또는 어떤 시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제거를 안 하는 게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퍼포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커버리지 하는지, 저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하고 어떤 콜라겐 멤브레인, 강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전 덴티움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리식을 할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퍼포레이션이 있을 때는 내측으로, 하방으로 고리식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2회에 걸쳐서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을 강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은 뭐 3시간씩 2번을 해도 부족할 강의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린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일단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파트 3를 준비해서 다음에 또 사이너스 오그멘테이션 관련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강의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음 나온 주소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덴티움 웹 세미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미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